39회고요. 이거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맨날 했던 그겁니다.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회계 처리들을 발생주의 회계 처리다라고 불러요. 이런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분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경과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생주예요.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비용과 수익을 잡아라. 근데 기간이 되지 않았으면 비용과 수익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발생주의 회계 처리라고 불려요. 그리고 발생주의가 있고 또 무슨 주의가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현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를 쓰는 회사가 있고 발생주의를 쓰는 회사가 있는데 현금주의를 쓰는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돈은 다 썼는데 무슨 기간이 무슨 상관이냐. 말 그대로 현금의 입출금에 따라서 작성하자. 이게 현금주의다. 기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올해 돈 다 썼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지. 왜 갑자기 내년 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랑 발생주의랑 가장 큰 차이가 결국에 잡는 비용 금액이 다를까요? 결국에 잡는 비용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언제 잡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언제 잡을 거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봐보죠. 발생주의에게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발생주의는 현금 입출입이랑 상관없이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방금 저희가 성급비용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에 수익과 비용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금주의라고, 현금주의. 그래서 조금 시기 차이인 겁니다. 기간 차이. 그 다음에 2번 보죠. 발생주의에게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기간에 대해서 포함을 한다가 맞을까요? 한다가 맞겠죠. 포함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면 정답이 2번이겠죠. 그냥.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맞겠죠?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의의 발생주의의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니까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결국에 잡는 금액은 똑같아요. 잡는 금액은 똑같지만 인식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미삼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7월 1일부터 7월 1일 날 뭐 냈냐면 보험료를 냈다고 칠게요. 보험료를 얼마 냈냐면 120만 원을 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120만 원 이렇게 냈다. 2021년도에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내면 요거는 저희가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보죠. 이런 것이 잘 나오는데 발생 기준에 따라 처리할 때랑 현금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때랑 이제 어떻게 다른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저희가 맨날 결산 때 풀었던 거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분개를 하신 거고 7월 1일 날 보험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 이렇게 1년치의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를 7월 1일 날 납부했을 때 전부 다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를 했지만 결산이 되면
이 보험료 비용이 120만 원 다 인정받아요? 아니면 내년치는 아직 인정 못 받아요? 내년치는 아직 인정 못 받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뭐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빼라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거고요. 이거 비용 얼마 줄이면 될까요? 그냥 60만 원이죠. 올해도 6개월, 내년도 6개월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60만 원 이렇게 이연시키고, 이연시킨다는 게 지금은 인정 안 되고 내년으로 인정이 될 거다. 이게 이연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의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기를 했었습니다. 6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직 인정 못 받는 보험료 60만 원은 언제는 인정받을까요? 이때 인정받겠죠. 2022년도 때는 기간분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현금주의로 분기할 이 장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그냥 이런 수정 분기를 안 해요. 그냥 돈 썼으면 다 비용이지 무슨 갑자기 기간이 안 됐다고 빼는 게 어딨냐. 이게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결국에 발생주의든 현금주의든 결국에 총 인정되는 금액은 비용은 얼마일까요? 120인 겁니다. 근데 현금주의는 그냥 지금 야 올해 120만 원 돈 다 썼으니까 올해부터 120을 다 인정받겠다. 근데 발생주의는 야 기간이 아직 안 된 걸 60만 원은 내년으로 넘기자. 이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단기니까 이거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동이죠. 그럼 우선 1번은 틀렸겠네요. 그렇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인데 매도 가는 증권이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그다음 2번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주식을 살 때 이거 주식 사는 거죠. 주식을 살 때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나요? 아니면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잡았나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따로 잡았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을 합쳤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단기매매증권은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했었고 돈 매도 가는 증권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잡았었죠. 그러면 2번도 땡이 돼요. 1번, 2번은 모두 다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은. 다음에 3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결산 뗐던 거. 나 이만큼 주고 샀는데 이만큼 올랐네. 이런 것들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맞아요. 수익과 비용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매도가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으니까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는 뜻인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여러분들 단기매매증권 분기하실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분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틀린 거니까 정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올바른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여요. 여러분 이거 3번 문제 이제 좀 보여야 됩니다. 이 3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돼요? 또 계정 과목이 적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다 계정 과목이니까. 자본 항목이 아닌 거 뭐냐? 1번 얘랑 얘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얘네들은 저번에 회계급에서 이론 문제에서 나왔던 자본 그죠?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의 합계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그냥 3번이겠죠. 미지급 배당금은 말 그대로 미지급이니까 부채입니다. 줘야 될 돈이다라는 부채예요. 그래서 자본 항목이 1번, 2번, 4번이 되고
되고 3번 미지급을 아직 배당금을 미지급했다라는 거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부채가 맞습니다. 부채. 그 다음에 4번 이 문제 요거네요. 월할 계산 내용 나왔네요. 월할 계산. 월할 계산. 월할 계산 나오면 제가 상급 비용, 미수 수익, 산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라고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익 얘기일까요? 비용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뭘 가입했대요? 정기예금 가입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걸 가입하면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미수분이니까 아 그럼 미수수익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미수수익. 그러면 이자를 도대체 얼마를 받나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3%다라고 나왔습니다. 3%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이 나오겠네요. 연이율이 3%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는 60만 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월할 계산이라는 건 60만 원을 다 분기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요 중에 몇 개월만 발라내는 거였나요? 맨날 몇 개월 이렇게 발라내는 거죠. 그럼 최소한 3번, 4번은 틀렸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 잡은 적은 없잖아요. 저희가 맨날 12개월분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시면 돼요. 3번, 4번은 아니겠네. 분명히 12개월분에 몇 개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계산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자 수익이라는 걸 우선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수익을 잡아야 된다.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이자 수익을 잡았대요, 안 잡았대요?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런 이자 수익을 잡지 않았을 때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수익을 안 잡게 되면 순이익이 더 커질까요? 순이익이 적어질까요? 그렇죠. 수익을 안 잡았으면 순이익이 적어지겠죠. 정답은 그냥 1번인 겁니다. 이거는 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근데 최소한 1년 이자가 60인데 60만 원을 뭔가 쪼갤 텐데 라고 하자마자 3번, 4번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수익을 안 잡으면 순이익은 적어지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수익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올해 경과분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기간이 안 된 걸 수익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기간으로 잡아라.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네요. 아,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10만 원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액이라는 건 판 걸 물어보는 걸까요? 남아있는 걸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판 게 얼마치 팔았는지 이걸 뭔가 찾아봐야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쓰라고 했냐면 총평균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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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가 뭐예요? 세 개가 다 판 거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갖고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사올 때마다 금액이 똑같아요? 달라요? 계속 다르죠? 그러면 이제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사올 때마다 금액이 다르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너가 사온 평균 단가가 결국에 얼마냐? 이게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뭐 얘기했냐?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과목 점수 내는 거, 평균 점수. 똑같아요. 만약에 국어 점수가 나왔고 수학 점수, 사회 점수, 과학 점수 이 점수가 나왔을 때 평균 점수를 구하잖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이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갖고 있지만 결국에 평균 얼마 주고 산 거냐. 이걸 구하라는 게 평균법이야. 평균법.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보니까 2월 1일 날 사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전월 2월이죠. 전월 2월은 뭐예요? 저번 달에서 넘어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갖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얼마씩 갖고 있대요? 3만 원. 두 번째 매입한 건 얼마씩 사온 거예요? 10만 원. 세 번째 매입한 거는 8만 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총 갖고 있는 게 얼마씩 거예요? 21만 원인 거 맞아요? 21만 원씩 갖고 있는데 이게 몇 개치예요? 개수가 1000개치 맞나요? 그렇죠? 21만 원치 갖고 있고 1000개치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당 결국에 얼마짜리 평균 단가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당 얼마짜리인 거예요? 210원 정도구나 라고 파악하시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210원, 저희가 평단이 210원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원 주고 사왔었고 200원 주고 사왔었고 400원 주고 사왔었지만 이제 필요 없이 평균 단가인 210원으로만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저희 총 몇 개 갖고 있다고요 지금? 1000개 갖고 있죠. 근데 1000개 중에 여러분들 몇 개 팔았어요 총? 400개 판 거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400개가 얼마냐라고 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600개가 얼마치냐를 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600개 재고액을 물어봤으니까.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재고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보면 내용이냐.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몇 개 팔았어요? 400개 판 거 맞아요?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면 400개고요. 우리 하나당 210원짜리예요. 이렇게 구하면 매출 원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재고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 남아있을까요? 600개 남아있는 거 맞아요? 1000개 갖고 있다가 400개 팔아먹었으면 600개 남아있겠죠? 600개고요. 이거 하나당 21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FAT 문제는 다음 회차를 풀어보던 다다음 회차를 풀어보던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론 문제가. 해결급처럼 막 중구난방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는요. 여기 12만 6천 원이 나오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12만 6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뭐 물어봤냐면 유동부채 물어봤어요. 유동부채. 여러분들 부채 증가는 어느 변에 증가되죠? 부채는? 그렇죠. 대변. 이런 겁니다. 얘가 아닌 게 뭐냐요? 부채가 아닌 게 뭐냐요? 1번 급여 지급 시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떼놨다. 이게 뭐예요? 계정가분. 그렇죠. 예수금. 부채 맞습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떼놨지만 나중에 국가한테 내야 되는 돈이다라고 해서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것보다 좀 계정 과목이 좀 떠올려야 돼요. 유동부채 맞고요. 2번 여러분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이거 뭔 얘기일까요? 계약금이니까. 급금이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부채인가요?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줬는데 갑자기 이게 부채인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정답은 그냥 2번이겠네요. 선급금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채를 물어봤으니까 부채 증가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 분기 어떻게 돼요? 대변에 뭐가 감소해야 돼요? 현금. 뭐 이거 부채액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현금이 감소된다. 이런 말이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겠죠. 다른 것도 뭐죠? 3번 결산일 때 장기 차입금이 상환기일 갚을 날짜가 3개월도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유동성 대체를 하래요.
이거 저희 보충 때 풀어봤던 거죠. 이거 장기차입금을 무슨 부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유동부채 맞잖아요. 꼭 갚아야 된다. 맞는 얘기고. 4번. 우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이렇게 증가돼야 되는데 이거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를 안 돼요, 모른대요. 내용 불명의 금액이죠. 이게 뭐였냐면 가수금이었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반대. 그럼 여러분 이 가수금이라는 돈은 바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용 이거 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거도 아직까지 원인 찾기 전까지는 부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 과목을 조금 바로바로 떠올려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에 7번 보죠. 7번. 기계장치의 일부이다. 2020년도 결산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다. 이거 지금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얼마 주고 샀었대요. 그렇죠. 1,000만 원 주고 샀었고 중요한 게 뭐냐.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뭐래요? 정률법. 그러면 계산식을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전기 상각 무게 그리고 곱하기 상각률. 이게 정률법의 공식이었습니다. 정률법.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20년도 결산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지금 처음 하는 걸까요? 작년에 했을까요? 감가상각. 작년에 했겠죠. 이거 당연히 19년도 1월 1일, 작년 1월 1일 날 구입한 거니까 작년 결산 때도 감가상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지금 취득원가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전기 말에 전기까지 상각비 무계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까지 상각했던 무계획 금액이 지금 문제에서 언급이 돼 있나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무계획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19년도 때 얼마 생각했는지도 구해봐야 됩니다. 이때 얼마 생각했었지? 이래야 여기서 뭔가 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똑같아요. 전년도 1,000만 원, 전년도 결산 때는 무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죠? 없었겠죠. 전년도 처음 했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빵원 곱하기 상각률은 25%랍니다. 25%. 그러면 전년도에 딱 봐도 한 250만 원 정도는 했었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전년도에 250만 원을 했겠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250만 원은 상각을 전년도에 했으니까 250만 원을 지금 상각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전년도에 상각했던 금액인 250을 여기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곱하기 25%.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써서 한번 해보면 1,000만 원에서 250을 빼면 이게 750만 원이 나오고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750만 원 곱하기 25% 하면 187만 5천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꼭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끝나고. 벌써 여러분들 여기 뭐 솔직히 막 엄청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엄청 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딱딱딱딱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벌써 8번입니다. 8번.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당기 순손익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기 순익 얘기하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무슨 계정, 뭐랑 모여야 돼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 또 이 문제네요. 수익과 비용을 찾아라.
이래야 순이익이 나오니까.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항상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에 들어가 있다. 이걸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찾으시면 금방 풉니다.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자본 항목이라고도 써놓을게요. 그래서 얘랑 1번, 2번, 4번 얘네들은 다 수익이고요. 다 손익계산서 수익이고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만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이런 문제 FAT에서 거의 고정으로 내려갑니다. 이 문제 FAT 거의 고정으로 내려고 하고요. 이 문제를 한번 보죠. 봤을 때 이거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 수정전 잔액 시산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잔액 시산표는 여러분들이 저랑 봤었던 합계 잔액 시산표 얘기할 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있대요? 받을 돈 80만 원 있다라는 거 맞아요? 받으러 온 얼마 있대요? 20만 원. 그럼 저희가 결산 문제 풀 때 이거 뭐 저번에 아마 보충 때 풀었던 문제 이론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밑에 재무상태표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받을 엄이 따로따로 써 있어요? 아니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죠.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엄을 합친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똑같이 계산할 때도 묶어주시면 돼요.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제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 딱 봐도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뭐였냐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인 채권 이 채권 중에서 얼마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니? 라고 예상하는 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정답 1, 2, 3, 4번 중에 뭐는 제껴줘야 될까요? 그래서 4번 이거 100만 원인데 갑자기 102만 원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100만 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만들 건데 몇 프로 만들 거래 이번 문제는? 2%. 이번에 2% 합니다 그냥.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 이거겠죠. 그러면 2만 원이 나옵니다. 2만 원. 맞나요? 저 2만 원 대손 충당금 만들 거 맞죠? 이거 보자마자 정답은 그냥 2번이겠네요. 엄청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여러분들 저희 맨날 100만 원 곱하기 2% 하면 2만 원 나왔잖아요. 2만 원인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나요? 5천 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5천 원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15,000원만 만들면 2만 원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결국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냐, 얼마 될 거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2만 원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얼마를 추가로 만들 거냐라고 하면 15,000원이 맞겠죠. 맞아요? 근데 결국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 얼마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만들라고 했던 2만 원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그냥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써 10번입니다. 10번. 10번 보니까 약속어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어음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매출 채권으로 기록한다. 여러분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계정 과목이 뭐예요? 받으러 맞죠? 받으러 방금 위에서도 매출 채권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쳐서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토지나 비품 팔았대죠. 여러분 토지랑 비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럼이라고 했어요. 그냥 미수금이라고 했어요. 미수금은 2번도 맞겠죠. 이런 거예요. 해결급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죠? 해결급 이론보다는 딱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아시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3번 약속어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어음을 수취인 받은 사람은 어음의 채권자가 된다. 이 말이 좀 헷갈릴 텐데 이런 말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발행인은 뭐냐면 준 사람이고요. 수취인은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준 사람은 채무자고 받은 사람은 채권자다.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음을 수취한 사람, 받은 사람은 받을 어음을 쓸 거니까 채권자가 맞잖아요. 되나요? 이런 게 어려우면 4번을 보시면 돼요. 4번 뭐 해줬대요? 자금을 대여했답니다. 자금을 대여할 때는 여러분들 매출 채권으로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맨날 원재료 제품 상품 거래할 때만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라고 썼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대여금이겠죠. 대여금. 그러면 정답은 4번이 그냥 틀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매출 채권이 아니라 그냥 대여금이겠죠.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이거잖아요. 이제 5문제만 풀면 이론 문제 끝나요.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난이도가. 11번 이거 뭐 가끔씩 나왔던 거네요. 공급 시기. 영진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 물어봤네요.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야. 맞죠? 이거 제가 환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옷 매장에서 옷을 팔면 환불 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공급이 잡는다고 수익을. 영진이 맞는 얘기니까 1번이 그냥 정답이겠죠.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것도 2번 채은 이것도 봤던 겁니다. 회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는 때 수익 잡아요? 아니면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팔았을 때 수익 잡을까요? 팔았을 때겠지. 이거 회계금에 똑같은 질문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된 때 갑자기 다 만들었다고 수익을 왜 잡아요? 인도하는 때. 이걸 팔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도하는 때. 인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연도 뭐죠? 중연. 상품권을 팔 때는 상품권을 줄 때 공급 시기야.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질문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백화점이 손님한테 상품권을 판다.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권을 판다. 하면 이때 절대로 백화점은 아직 수익을 잡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절대로 잡지 않고요. 이 백화점은 수익을 언제 잡냐면 이제 손님이 상품권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백화점 물건 살 거죠. 이때 수익을 잡는다고요. 상품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과 돈을 거래할 때는 절대로 수익을 잡지 않고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이때 수익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권 들고 홈플러스 물건 살 때 그때 홈플러스가 수익 잡아요. 상품권을 구입할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연도 틀렸습니다. 중연도 상품권을 인도할 때 공급 시기가 아니라
상품권 가지고 물건 팔았을 때 그때 수익을 잡는다. 상품권 가지고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민. 이거 지민 얘도 이거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판기.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제가 돈을 꺼낼 때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인취할 때라고 했었죠. 현금을 인취할 때. 인취할 때. 자판기 사업자가 그 자판기에서 돈을 꺼낼 때 그때 수익을 잡습니다. 그때 그래야 이 정도 팔았구나라고 인식을 할 거니까 그때 수익을 잡는다. 정답은 영진만 맞는 얘기겠죠. 기한이 끝났을 때 수익을 잡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세, 과세 거래. 이제부터 부가세 문제네요. 과세가 되는 거. 부가세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1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고액 체납자가 세금 엄청 밀린 사람이 고액 체납자고요. 이 고액 체납자가 이제 실제로 막 돈 없다고 막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 없다, 세금 못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국가가 너 돈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무조건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고액 체납자 물건이라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져옵니다. 빨간 딱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건으로라도 뭔가 세금을 납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물납. 그러면 이제 고액 체납자가 야, 나 세금 안 낸다고 내 물건 가져갔어? 나 물건 이거 100원짜리니까 야, 나한테 부가세 10원 줘. 국가한테 이럴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액 체납자 물건이 100원짜리라고 해서 국가한테 야, 부가세 받아야 되니까 10% 10원 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과세거리가 되려면 뭔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판 게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나는 여러분들 물건을 팔 때 부가세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자동차 처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맨날 메인 매치점에 썼던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부가세 10% 받아내야죠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막 대변으로 기계장치 없어지면 차변으로 막 무게 써라. 그거 했던 이 문제. 맨날 메인 매치점에서 풀었고요. 그다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답니다.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거를 판 거예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맡긴 거예요? 맡긴 거잖아요. 맡겼는데 갑자기 부가세를 달라고 못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나랑 라밖에 없겠죠. 실제로 판다. 나는 중고차를 판다. 나는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을 판다. 결국에 이 문제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네요. 유무형자산 처분하는 문제네요. 정답은 그냥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과표가 얼마냐. 부가세 과표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에서 저희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세 과표는 저희가 맨날 봤던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여기 저희가 회계일급 프로그램에서 여기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신고돼야 될 금액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 금액 들어가야 되는 게 뭐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1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거 여러분들 돈을 받을 건데 그 돈을 받을 때 보험료 금액도 포함해서 받는답니다. 얘도 당연히 물건을 팔고 돈 받을 때 보험료 금액도 같이 받는 거니까 당연히 과표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과표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싼 물건들을 살 때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무이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카드사마다 무이자 되는 기간이 다르긴 하는데 만약에 무이자 없이 할부 판매를 함으로써 이자까지 받아냈답니다. 이것도 당연히 돈을 받아낸 거니까 물건 팔면서 받아낸 거니까 과표의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다 뭐냐면 물건을 팔면서 다른 돈도 다 같이 받아냈다. 보험료나 이자 같은 걸 받아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도 과표라고 판단했으면 가도 과표라고 판단했으면 뭐도 과표일까요? 다도 과표겠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도 당연히 과표로 신고돼야겠죠. 여기까지 합치면 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죠? 라는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받은 돈인가요? 아니죠.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아서 돈을 받았답니다. 그럼 과표가 될 수 없겠죠. 최소한 과표가 되려면 물건을 팔면서 뭔가 받는 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화의 공급, 물건 파는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과표라는 걸로 신고가 되려면 물건을 팔면서 따로 받는 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하지만 라를 몰라도 8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한 1,300만 원의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뭘 물어봤나요? 납부세. 그렇죠?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런 거 많이 봤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가랑 나중에 매출이 뭐예요? 가랑 나중에 나가 매입이겠죠. 근데 여러분 요거 많이 봤던 거지만 요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 보니까 제품을 공급한 대가로 얼마 받았대요? 1,100만 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제가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세 뺀 금액이라고 했어요? 부가세 합친 금액이라고 했어요? 합친 금액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쪼개보면 뭐예요? 공급가액은 얼마짜리일까요? 그죠? 1,000만 원. 그래서 부가세가 100만 원이었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래서 합쳐서 1,100이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출세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100이에요? 100만 원만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만이겠죠. 부가세 얘기하는 거니까. 100만 원만 이겁니다. 100만 원만. 물건 팔고 받아낸 부가세 100만 원. 그래서 가는 이런 얘기고요. 나도 보죠. 나는 여러분들 그냥 자체가 매입세액이라고 알려줬죠. 매입세액이 여러분들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70만 원인데 오른쪽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2000cc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cc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예요? 불공제였나요? 불공제니까 매입세액으로 빼줄 건 5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본 거야. 되나요? 7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안 되는 거니까 50만 원만 공제가 된다. 불공제라는 게 여기서 못 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못 뺀다라는 뜻이니까 50 계산하면 납부세가 그냥 50이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 15번 요건 아까 풀었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풀면 15문제가 끝입니다. 1번 문제 기초정보 관련 문제고요. 회계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FAT를 보면 딱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자료 설명이 있고 밑에 평가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항상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채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면 이 문제가 어떤 것들을 뭔가 바꾸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1번부터 1번에서 시킨 거래처 등록 이렇게 거래처 등록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쪽 거래처 등록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 들어가 보시고 찾았죠? 들어가서 이 문제 여러분들 일반 회사래요? 금융거래처래요? 그래서 금융거래처라고 했으니까 금융 클릭하세요. 금융 클릭. 금융 클릭하니까 이 회사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냐? 순천농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요거 맨 밑에 요거 확인해 볼게요. 클릭. 클릭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부터 막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렇게 읽지 말고 평가 문제에서 항상 뭐뭐뭐 바꿔라라고 알려줄 겁니다. 평가 문제 1번에서 뭐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바꿔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바꿔보죠. 2482000354 바꾸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2번에서 뭐 하래요? 당좌 한도액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한도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500만 요거 보면 요거 당좌 한도액이라고 이쪽에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해서 500 바꿨나요? 이러면 이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결급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 문제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고 또 ESC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할만하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래요. 여기 밑에 거래처 등록 밑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이라고 있을 거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번에 계정 과목 뭐래요? 몇 번째래요? 294번이죠. 똑같아요. 해결급처럼 여기에다가 294번이라고 치시면 가질 겁니다. 294 치면 이렇게 가질 거고요. 294.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 계정 과목 이름을 뭘로 바꾸래요? 장기 임대 보증금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단축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보시면 이거 290번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무슨 색깔로 보여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이걸 더블 클릭하면 바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임대보증금은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이러면 프로그램에서 이 회사가 고정 못 바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걸 바꾸시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컨트롤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르시고 F1번을 같이 눌러보세요. 컨트롤 F1번 눌렀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바뀝니다. 컨트롤 F1번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컨트롤 F1번이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FAT는 어려운 것보다 귀찮은 게 많아요. 컨트롤 F1번 누르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클릭이 되죠? 그럼 바꿔보죠. 장기 임대 보증금. 그리고 문제에서 대체적유 2개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대체적유에다가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1번에다가 장기 임대 보증금 수령, 2번에다가 장기 임대 보증금 반환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컨트롤 F1번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뭐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단축키를 쓰는구나 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꺼주시면 또 이 문제도 끝.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어디 들어가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 맨 밑에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만 하면 됩니다. FAT 1급은 여기서만 하시면 돼요. 이 세 문제.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밑에 있죠? 들어가시고 개정 과목 뭐래요? 여기 있네요. 개정 과목이 이렇게 지급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에 보이시나요? 지급어음 명세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료 설명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평가 문제 먼저 읽으라 했어요. 그렇죠? 평가 문제 1번에서 뭐부터 하래요? 어음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어음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귀찮을 텐데 이 어음 등록하면은 이렇게 기능 모음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기능 모음 누르면 여기 어음 등록이라고 보이세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항상 알려줄 거니까 한번 눌러보시죠. 어음 등록 클릭하시고 수령일자를 쓰라고 돼 있죠. 문제. 수령일자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2018년도 12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쓰시면 돼요. 2018년도 12월 18일. 어음 종류 무슨 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전자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전자음으로 전자 이렇게 4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전자 바꿔보겠습니다. 전자. 아까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으로 가질 겁니다. 이거 어느 은행에서 관리해준대? 국민은행 당좌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F2번 눌러서 회계 1급은 말풍선이었지만 여기는 물음표입니다.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라고 여기 맨 위에 있네요. 맨 위에 당좌라는 거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요거 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클릭하니까 번호 쪽이 뜨죠. 번호 쪽이 근데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번호 보니까 한글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만 있죠.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때 뭐 차카타파 하고 막 숫자가 쫙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한글을 쓰시는 거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쭉 써주시면 돼요. 그냥 004 2018 1218 1234 5678 9 이렇게 여기다가 번호 이거 숫자 쫙 써주시면 돼요. 숫자 쫙. 그래서 엄청 귀찮은 거예요. 그냥. 숫자 쫙 쳤나요? 딱 치시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져요? 매수로 가주세요. 매수는 그냥 판매일 이렇게 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돼요. 등록. 한 개의 어음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뜨죠? 저희 계속 등록할 건가요? 하나 더 끝났으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평가 문제 1번에서 시킨 거 했죠? 그러면 평가 문제 1번을 했으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을 입력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급어음을 이렇게 찾아서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돼요. 지급어음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어음 눌러서 더블 클릭. 거래처 누구예요? 누구랑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수진유통인 거 맞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수진유통이라고 거래처가 있고 F2번 눌러서 수진유통. 만기일자가 문제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왔네? 19년도 3월 18일 써있죠 문제. 맞아요. 2019년도 3월 18일. 되나요? 그러면 19년도 3월 18일이라고 치니까 이제 어음번호 쪽으로 가지죠. 근데 어음번호 아까 여러분들 저희가 쳤어요 안 쳤어요? 등록할 때 쳤죠? 그러면 F2번을 누르시는 겁니다. 등록을 했으니까 뜰 거라고요. F2번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등록한 거 떠요. 이거 확인. 금액 얼마짜리래요? 1,000만 원. 1,000만 원 쓰면 오른쪽에 발행일자로 가져요. 이거 발행일자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18년도 12월 18일.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끝인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저희 회계 1급에서 전기부 문제들이 있죠.
그거 대신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또 ESC 눌러주셔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점이에요. 그래서 해결급보다는 안 어려워요. 절대로. 이렇게 좀 귀찮은 것들을 조금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초정보관리 끝났으니까 바로 또 일반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이제 분기해야죠. 해결급도 기초정보관리 끝나면 일반전표 분기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 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2일 맞아요? 7월 12일 쳐주시고, 이 문제 힌트 항상 비용이 나와요. 1번 지구는. F8는 조금 더 좋은 게 실기 문제도 고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나온 문제를 계속 냅니다. 이 1번 문제가 고정 문제예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1번 정도는. 1번 보니까 여러분들 돈 왜 썼나요? 짜장면을 사 먹었다고 돼 있죠. 이거 왜 사 먹었대요? 영업팀이 지방 출장 중에 식사 대금으로 현금으로 사 먹은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평가 문제 먼저 보라 그랬죠. 평가 문제 보니까 분기하라고 돼 있고 뭘로 처리하래?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면 차별의 여비교통비 잡아 올리는 겁니다. 여비교통비 몇 번째 여비교통비 잡으시면 돼요? 800번 뗀 거 맞아요? 영업팀이 쓴 거니까. 그리고 500번 때는 안 나올 거예요. 800번 때 잡아주시고 금액 써보죠. 여기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저희 회계일급 할 때는 요로 쭉 가려면 엔드 눌렀잖아요. 엔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방향키로 움직이셔야 돼요. 끝까지. 방향키로 끝까지 움직이시고 얼마 썼나요? 55,000원 썼죠. 짜장면값 5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55,000원. 그럼 여비교통비 거래처 쓰는 거 아닙니다. 거래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비교통비. 항상 수익과 비용은 안 써요. 그냥 돈을 쓰면 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 여러분 이거 돈 뭘로 줬다고요? 아까? 현금으로 줬다고 아까 두 번째 줄에 나왔었죠. 자료 설명. 두 번째 줄에 대변에 현금 55,000원. 분기 전혀 안 어렵죠? 그렇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가 분기한 게 평가 문제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1번 한 거 맞아요. 거래자료 입력해라 1번 했고요. 근데 평가 문제 2번에서 뭐까지 하래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이것도 엄청 쉬워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전체 메뉴 가셔서 이쪽 우측 맨 아래쪽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들어가시고 거래일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거래일자 몇 월 며칠이에요? 19년도 7월 12일. 그러면 거래일자 치시면 상호가 나올 겁니다. 상호. 어디서 밥 먹었나요, 지금? 호림갑. 한번 써주시면 돼요. 호림갑. 성명은 전미선이에요. 전미선. 전미선. 사업장은 대구, 중구, 공평로 101-1. 사업자 번호는 211-14-24517. 써주시면 되고, 거래 금액은 55,000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분 쪽으로 가지시나요? 구분 쪽? 이 구분 쪽은 여러분들 윗등급인 TAT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로 넘겨주시면 돼요. 구분 넘겨주시고, 아까 여러분들 저 이거 돈 쓴 거 계정과목 뭘로 잡았었나요? 여비교통비 잡았었죠? 그럼 F2번 눌러서 여비교통비. 되나요? 여기까지 썼죠? 적용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문제에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이랑 1번 둘 다 작성하라고 돼 있죠. 저희가 작성한 건 몇 번이에요? 2번. 1번 눌러보세요. 1번. 1번 누르면 2번에서 썼던 금액이 여기에 그냥 알아서 가집니다. 알아서 55,000원 가져요. 그리고 그냥 나가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ESC 눌러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예요. 그냥 얘 누르면 돼요. 근데 가끔씩 ESC 눌렀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말고 그냥 바로 꺼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자동 저장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굳이 막 저장하기 버튼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풀면 방금 요거 4점짜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돈을 쓰고 지금처럼 그냥 영수증을 받았을 때 쓰는 곳이에요. 영수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냥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증빙이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는 영수증 증빙 안 배웠잖아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지. 그래서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쓰는 곳이 영수증 수치명세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어렵지 않죠? 그냥 분계만 이렇게 여비교통도 쓰시고 수치명세서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날짜 7월 18일 일반 점표 7월 18일 들어가시고 이 문제를 풀 때 뭐 평가 문제 보니까 그냥 분기하라고 써 있고요. 근데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장이에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나요? 보통예금에 돈을 맡겼나요? 맡기신 금액에 금액 써 있는 거 맞아요? 통장에 돈을 맡기면 통장이 줄어들어요?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5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돈을 왜 받았나 보니까 왜 받았대요? 돈을 받은 이유가 매출처의 시험마트에 대한 외상대금을 받은 거 맞아요? 그렇죠? 외상대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 외상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상대금이 계정 과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을 쓰니까 외상매출금 없애주시면 돼요. 550 이렇게. 이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 받은 거구나.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없애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거래처 어디다 써야 돼요?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시험마트. 이렇게 쓰는 게 회계일금. FAT일금은 요거도 쓴다고요. 예금이 어디 은행인지 여기까지만 쓰는 겁니다. 어디 은행 예금이에요? 농협은행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농협은행 이렇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만 좀 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일금 공부할 때는 맨날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보통예금으로 줬다라고 나왔지 어디 은행 보통예금이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 이제 FAT에서는 항상 예금이 어디 은행 예금이다라고 언급을 해줄 거니까 그것까지만 적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변경하죠. 이제 3번 날짜. 3번 여러분들 무슨 뭐 하고 있는 문제 같아요? 3번. 급여 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급여 내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날짜가 몇 월 며칠일까요? 날짜. 그렇죠? 7월 25일. 지급일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급여 대장에. 밑에 7월 25일. 7월 25일. 이 문제 아주 친절하네요. 또 평가 문제 보니까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래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면 어느 변에 급여 써야 돼요? 차변이죠? 급여가 돈 쓰는 거니까 비용이잖아요. 차변의 급여. 여러분들 급여를 지금 몇 명한테 주나요? 2명한테 주는 거 맞아요? 지금 이세희랑 이수환 2명한테 급여 주죠. 근데 여러분들 2명이 다 어디 팀이에요? 둘 다 영업팀이니까 이렇게 800번 때만 쓰면 된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급여 800번 때 급여 찾아보겠습니다. 급여. 그럼 여러분들 둘 다 800번 때 급여죠. 따로따로 쓸까요? 같이 써도 될까요? 같이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급여 얼마 준대요? 총 660이랍니다. 여기 급여 합계 밑에 쪽에 660이라고 되어 있네요. 660. 이세희한테 얼마 준대요? 360. 이수환한테는 300. 이래서 660을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660.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아까 FAT 이거 이론 문제에서 풀었을 때 급여 지급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원천징수라는 걸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대변에 아까 원천징수라는 게 뭐였어요? 개정 과목이. 예수금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예수금 잡아야 돼요. 예수금. 예수금이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 지금 얘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급여를 따로 적었어요? 같이 적었어요? 같이 적었으면 무조건 합계쪽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합계쪽만. 합계쪽만 봤을 때 급여 660 줄 건데 얼마 떼고 줄 거래요? 여기 있네요. 공제라는 게 뺀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제 합계가 이렇게 67만 4,650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67만 4,650원. 요게 예수금이겠죠. 요게 예수금. 그럼 예수금이 674650이고요. 674,650. 나머지 세금 떼고 뭘로 준대요? 돈. 보통 예금으로 준다라는 거 맞나요? 근데 보통 예금 또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기업은행이죠.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요 금액은 592535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쓸 때는 요거 보시면 돼요. 항상. 마지막 쓸 때 여기 차액이 밑에 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분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제를 보기 그냥 까다롭게 생긴 겁니다. 원래 저희 회계일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급여 얼마, 원천징수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요거를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문제로 보면 FAT 문제가 더 실제로 실무랑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급여 줄 때도 급여 얼마, 세금 얼마 떼고 이런 걸 안 알려주고 이런 급여 대장을 보면서 저희가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날짜 4번 날짜 몇 월 며칠인가요? 8월 3일 날짜가 8월 3일이 써있네요. 8월 3일 이 문제 딱 봐도 그냥 귀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문제 보니까 보통예금 이체 확인증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은 이체 확인증인데 이게 입금이 된 건가 출금이 된 건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입금됐을까요? 출금됐을까요? 입금됐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로만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라고 자료 설명에 써 있을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최소한 보통예금이 증가될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구나. 보통예금 또 어디 은행인지 찾아봐야 되죠. 어디 은행 보통예금이래요? 농협은행, 그죠? 농협은행. 금액은 아까 20만 원이었네. 20만 원. 이체합인증에 이체금액 2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돈을 왜 받았나 보니까 왜 받은 것 같아요? 계약금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선급금이었나요? 선수금이었나요? 선수금 대변에 선수금. 누구한테 계약금 받았어요? 현주유통.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되나요? FAT가 어떤지 알겠죠? 분계가 어려운 것보다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회계월급 때보다는 분명히 쉬워요. 근데 막 이런 거 막 쓸데없이 보여주고 이래서 조금 찾기가 힘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찾기가 힘들면 항상 자료 설명 보시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날짜 8월 20일이네요. 또 확인해 보면 보통예금으로 돈을 찾았나요? 보통예금을 또 맡겼나요?
근데 맡기신 금액에 30만 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또 차변이 보통 예금이겠죠. 맡겼으니까 보통 예금이 커지겠죠. 돈을 집어 넣은 건데. 보통 예금 이번에 또 어디 은행 보통 예금이에요? 농협은행 30만 원. 30만 원. 그러면 또 보통 예금이 왜 입금됐는지 대변을 쓰시면 되겠죠. 이 문제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에 슈퍼스타가 파산이 나서 대손 처리했었던 외상 매출금이 입금됐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이 틀린 사람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 틀리겠죠. 왜요? 이미 전년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미 전년도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대손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을 거예요. 전년도에. 근데 전년도에 못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슈퍼스타가 올해 돼가지고 야 내가 지금 30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분기하실 때 외상 매출금을 또 없애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도 같이 처리해요? 그래서 같이 하죠. 근데 문제에서 전년도에 어떻게 대손 처리했는지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그거 자체가 전년도에 어떤 처리를 해도 이 돈을 받게 됐을 때 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선 대손 처리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서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서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 금액이 모자라면 이제 뭘로 처리해야 돼요? 상각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서 뭘로 처리해요? 다. 대손? 이렇게 처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방법으로는 대손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년도에 어떻게 대손 처리했었는지 나왔나요?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하든 지금 회수가 됐을 때는 분기가 똑같으니까 안 알려준 거라고요.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처리했던 거를 회수할 때랑 이렇게 처리했던 거를 회수할 때랑 그리고 이렇게 처리했던 거를 회수하는 거랑 분기가 똑같으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 알려줬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에 대손 처리를 어떻게 하던 무조건 돈을 받겠죠. 우선 지금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대변에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분기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하던 분기가 똑같을 거니까 전년도에 그냥 대손 처리하였던 이라는 언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겠죠.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를 하던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 회계 1급 때부터 대손 충당금의 코드 번호를 좀 알고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을 여러분들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회계 1급 때처럼 참고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어느 계정 과목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 맞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먼저 쳐보시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먼저 쳐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코드 번호가 몇 번대예요? 108번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이겠구나.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 1급 때부터 플러스 1번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1번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0, 이렇게 분기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받을 돈인가요? 줄 돈인가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이거는 뭐 받았다, 뭐 돈을 나중에 받을 거다, 돈을 나중에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 8월 30일인 것 같아요. 8월 30일. 지금 보니까 뭔가 영수증이라는 게 보이고 상기금액을 수입인지 증지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 읽어보니까 뭐래요? 법원에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발급 수수료를 쓴 거네요. 맞아요? 수수료 여러분들 뭘로 줬대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은 줄여야죠. 대변으로 현금부터 줄이겠습니다. 10,000원짜리 현금으로 줬다라고 했으니까. 뭐 수입인지 수입 증지가 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문제가 친절하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뭐 공장 이런 말 없으니까 그냥 800번 되겠죠. 10,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렇게 하면 일반점표 6개가 끝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푸신 게 총 몇 점이냐? 방금 20점 푼 거예요. 기초정보관리까지 하면 30점.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게 FAT 1급입니다. 일반점표 꺼주시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거 고정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이거 영수증 수취명세 이거 고정이라고 했죠. 지금 부가세 1번 이 문제도 고정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좀 맞춰야 됩니다. 이 고정 문제는. 고정 문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문제는 무조건 11과세 아니면 12영세입니다. 11과세 매출 아니면 12영세 매출이에요. 100%입니다. 100%. 11과세 아니면 12영세다. 여러분들 이 문제 11과세 같아요? 12영세 같아요? 그렇죠. 11과세죠. 부가세가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과세가 맞겠죠. 그래서 일반점표 바로 밑에 메인 매출점표 있을 거고요. 들어가셔서 날짜 10월 7일자 유형의 11과세. 보세요. 요거 때문에 제가 회계일급 때부터 부가세 유형을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힌트가 없어요. 회계일급은 밑에만 보면 힌트가 있었잖아요. 힌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1과세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과세. 분명 뭐 팔았대요? 차렵 이불 맞아요? 차렵 이불 쓰시거나 상품이라고 쓰시거나 자료 설명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편하신 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수량 적어보죠. 수량 30개 단가는 20만 원짜리인가 봐요. 600만 원과 60만 원 뜨죠? 자, 거래처 쓰시면 됩니다.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나요? 지수 유통. 그죠? 여러분들, 누굽니다? 회계일급 때는 우리 회사가 여기 있었지만 FAT 회사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하늘이불이니까 우리 여기 얘니까 거래처는 지수 유통. 얘가 거래처가 되겠죠. 됐나요? 지수 유통. 여러분 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고정 문제라고 했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저희가 회계일급에서는 그냥 정기 입력하고 끝내버렸죠. 이 문제는 실제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예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는 절대로 원래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을 때 전자 쪽에 뭐였어요? 숫자 1번 집어넣었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얘 1번만 이 고정 문제 1번만 전자여부 냅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혹시나 쓰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누르면 없어집니다. 쓰신 분들은 이거는 절대로 전자면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력 하지 말고요.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따가 어떻게 뭐가 다르게 뜨는지 한번 보세요. 분계형은 똑같아요. 항상 3번 잡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3번. 여러분 저 회계일급 풀 때 분계형 잡은 다음에 부가세 개정 과목 건들라고 했어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건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FAT는 아싸리 못 건들게 회색깔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여러분들 뭐 팔아요? 제품 팔아요? 상품 팔아요? 상품 파는 거니까 뭐 여기 상품 매출 맞겠죠? 회계 1급 때는 매번 제품 매출 떴고 차변에 돈 뭘로 받는지만 쓰면 되겠네요. 돈을 여러분들 지금 다 받나요? 미리 받은 게 있나요? 그렇죠?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받았었답니다. 아까 나왔던 거죠? 계약금으로 받으면 뭐예요? 순금 200 이렇게 선수급 200 나머지 더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언제 받을 거래요? 15일 후에 받을 거 맞아요. 이거 보통 예금 아닙니다. 15일 후니까 결국에 지금 시점은 외상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보통 예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 쓰실 때는 여기 위에 밑에 차액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도 회계일금이랑 조금 다르죠? 회계일금은 나머지 차액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잡아줬는데 FAT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잡아줘야 됩니다. 460 이렇게. 이렇게 분개하셨나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지금 한 거고요. 평가문제 1번. 평가문제 2번은 뭐 하래요? 어디 들어가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가 고정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 문제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발행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 여기 전체 메뉴 다시 가보세요. 전체 메뉴. 전체 메뉴 가셔서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서 기간을 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기간 치실 때 그냥 엔터 쭉 누르세요. 엔터 쭉 누르세요. 그냥. 기간 뭐 따로 칠 필요 없습니다. 엔터 쭉 누르시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저희 누구한테 팔았었죠? 거래처? 지수유통 맞아요? 엔터 쭉 누르시면 얼른 눌러보세요. 엔터 쭉 여기 다 엔터 쭉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여기 거래처에 지수유통이라고 떠 있어요? 떠 있는 거 있어요? 저 떠요 안 떠요? 제 프로그램 지수도 안 뜨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전자입력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여기 전자입력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풀겠습니다. 저 전자입력 풀어보고 다시 여기서 엔터를 쭉 눌러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지수유통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입력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문제가 똑같으니까 전혀 어렵잖아요. 요거 지수유통 요거 클릭 체크하시고 요거 누르는 겁니다. 전자 발행. 그러면 아이디 암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전자 발행 누르시면 아이디 암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전자 발행 누르고 아이디 암호 적혀 있죠? 그리고 그러면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밑에 발행이라고 있을 겁니다. 발행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시냐? 보세요. 지금 전자 발행 여기 발행 대상이라고 떠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국가한테 전송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발행 요거 첫 번째로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오른쪽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그다음 여기 로그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 한번 똑같이 써 있을 거고 로그인 눌러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매출조회 저희가 매출한 거니까 매출조회 누르시면 지수통이 미전송되어 있다라고 뜰 거예요. 맞나요? 미전송되어 있는 거 뜨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 밑에 요걸 누르시거나 요걸 누르시면 돼요. 발행이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전송 성공이라고 뜰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풀면 이 문제 끝이에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청에 전송이 됐나 확인을 해보면 전송 결과 눌러서 매출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수유통권. 국세청 전송 결과 눌러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때는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방금 했던 이거 전송 성공만 뜨면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고정적인 문제니까 이게 여러분들 처음이어서 막 좀 복잡한데 이럴 수 있겠지만 전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전자입력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전송 실제로 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떠요. 전자 입력이 아니라. 아시겠죠? 10월 7일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뜰 겁니다. 전자 발행. 다 떠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무한테나 저 선녀 친구한테 팔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자입력 안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발행인 내역 관리 들어가서 그냥 엔터를 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입력했던 선녀 친구 있죠? 이게 뜰 거고 이거 체크해서 전자 발행, 이게 첫 번째였죠? 전자 발행 눌러서 확인,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이 되고 아카데미 전자세운기관서 들어가서 로그인, 매출조회, 이거 미전송되어 있는 거 발행 눌러주시면 그냥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거 조금씩 이거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따라해 주세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절대 문제 변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100%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죠. 2번 문제. 2번 문제. 날짜 10월 15일. 10월 15일. 10월 15일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날짜가 10월 15일이고 증빙이 뭐예요? 계산서인 거 맞아요? 제가 계산서라는 거는 과세거리라고 했어요? 면세거리라고 했어요? 면세, 그죠? 그리고 계산서를 줬나요? 받았나요? 그죠? 받았다. 이거 보셔도 되고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구입했구나. 구입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입니다. 53. 53 면세 매입이었어요. 53 면세 매입. 53 쳐주시고. 똑같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 53 이거를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숫자로 53 이렇게 써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고. 뭐 샀나요 근데? 민어 샀대요. 민어. 뭔가 생선을 샀나 봐요. 민어. 수량 한 개 이런 거 뭐 굳이 적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얼마짜리래요 민어가? 50만 원. 면세니까 부가세 안 뜰 거고요. 이거 민어 누구한테 샀나요? 그래서 서문수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전자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 체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분계 쪽으로 가서 3번. 이거 민어 근데 왜 샀나요? 산 이유가 뭐예요? 추석 선물을 앞두고 특산품을 구입해서 회사와 자매 결혼을 맺은 장수 양로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 결혼 회사한테 뭔가 전달을 했대요. 이거 여러분들 접대 목적일까요? 아니면 기부일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접대 목적인가? 아니면 기부인가?
여러분 양로원한테 접대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양로원이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정이랑 접대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인 겁니다. 그냥 기부인 거예요. 기부. 기부. 접대가 아니라 기부가 맞는 겁니다. 기부.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부금. 그리고 이거 민어값 바로 줬대요. 나중에 준대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냥 까딱 잘못하면 접대 같거든요. 근데 자매 결연이라는 말이 힘듭니다. 자매 결연이 뭐예요? 힘들 때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가 맞는 겁니다. 기부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문제 날짜, 아이고 참 날짜 또 까다롭게 생겼네요. 3번 문제 여러분들 날짜 몇 월 며칠 같아요? 11월 10일 맞아요? 그렇죠? 11월 10일이라고 써있네요. 11월 10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사는 자료설명 두 번, 첫 번째 줄 끝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월 10일이라고 저희가 입력을 한 거고요. 이 문제 증빙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열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시가스 영수증 요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매입일까요? 매출일까요? 매입이겠죠. 도시가스 요금한테 돈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돈을 줘야지. 그러면 51번이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51 매입. 그리고 품명은 뭐 도시가스 요금이겠죠. 도시가스 요금. 수량 단가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도시가스 요금 얼마 나왔대요 지금? 39만 6천 원 나온 거 맞아요 고지금에? 근데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 문제 세금 계산서니까 39만 6천 원 써요? 아니면 36만 원만 써요? 그냥 36만 원만.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겠어요? 도시가스겠죠. 한국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라는 이름. 한국도시가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 그러니까 전자입력 해야죠. 그리고 분기이용 3번. 그 다음에 차변에 뭐 돈 썼습니다. 이거 도시가스 요금으로 쓴 거죠. 항상 전기세든 도시가스든 수도세든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부른다고요. 수도광열비.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건데요. 지금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나중에 주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준다는 게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를 시켰다. 납부 마감일은 11월 28일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게 없으니까 외상이겠네요.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또 써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도 끝이 나고요. 엄청 보기가 복잡해요. AT는.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또 계산서 나왔네요. 그래서 날짜 4번 문제로 받고 있습니다. 11월 25일자 11월 25일자 바꿔주시고 이 문제 아까는 여러분들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까는 5, 3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계산서를 받은 건가요? 준 건가요? 준 거니까 이번에 13이 나와야겠죠. 아까 5, 3 나왔었으니까 이번에 13. 분명은 목화래요. 목화라고 써도 되고 상품이라고 써도 편하신 대로 쓰세요. 수량 나와 있습니다. 100개 단가 12,000원.
그러니까 120만 원 알아서 뜨고요. 이거 상품 누구한테 팔았나요? 현이유통 맞아요. 그렇죠. 거래처 현이유통. 이번엔 전자계산서 맞으니까 1번 체크하시고 분기형 3번. 지금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맞죠? 그리고 차변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차변만. 차변 바꿔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품 팔고 돈 언제 받을 거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항상 돈 받는 게 없으면 여기를 보시면 된다고요. 외상 쪽에 120만 원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받을 거니까 차변에 뭐 써야 돼요? 외상 매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가 어렵진 않아요. 분기가 어려운 것보다 뭔가 볼 게 많다. 여기다가 친절하게 현이유통한테 팔았다거나 외상으로 받는다고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급은 써있지만 FH1급은 요걸 보면서 써봐라 라고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날짜 11월 30일. 이 문제 또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우리 회사가 공급자예요, 공급받는 자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 우리 회사가 하늘 이불이니까 그러면 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이 되겠네요. 51번.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세금 계산서 받을 때 불공 의심하라고 했죠. 이 문제 불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냥 고객한테 홍보하려고 돈 쓴 거지 불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51번이겠죠. 불공 아니니까 그냥 5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분명은 거울에 하나당 2,000원짜리. 거래처는 지민거울한테 샀대요. 지민거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잡고 분기 3번. 여러분들 홍보 목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무슨 비로 잡아야 돼요? 광고 선전비 맞아요? 홍보용품이니까 광고 선전비 뭐 600번 때는 배운 적도 없으니까 800번 되겠죠. 대변에 돈을 줄 겁니다. 돈 뭘로 줄 거래요? 자기업 수표로 준다라고 돼 있나요? 문제 두 번째 줄에. 그럼 뭐예요? 그냥 환급.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네요.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때 보니까 500번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800번대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저랑 어차피 2년치 정도는 풀 거니까. 자, 6번 가겠습니다. 날짜 보니까 12월 13일이네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보니까 12월 13일자. 이 문제 카드고요. 카드고 지금 신용카드를 매출점표를 발급했대요, 발급받았대요. 자료 설명이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이다라고 세 번째 줄에 보이세요? 뭔가 또 팔았겠네요. 발급했으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0번, 17번이겠죠? 카드 매출이니까 17 카드 과세 매출. 17 카드 과세 매출입니다. 17번. 17번 치자마자 카드사 뭘로 결제를 받았냐고 뜬 겁니다. 어느 카드냐면 BC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카드 종류의 BC카드. 확인. 분명은 상품. 겨울이도 귀찮잖아요. 상품뿐입니다. 이 문제는 공급가액에다가 32만 원만 적어요. 35만 2천 원 적어요. 그렇죠. 35만 2천 원.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싹 다 적어라. 35만 2천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은하한테 팔았대요. 자료 설명이. 이은하. 전자번은 잡히지도 않을 거고 분기형은 4번 카드죠. 카드일 때는 4번 잡아라. 그럼 분기 바꿀 거 있냐 없나요? 4번 잡았을 때. 없죠. 그죠? 상품 팔았고 외상으로 받을 거다. 알아서 잡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6번 문제도 끝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 또 고정 문제. 7번도 고정. 그래서 고정 문제가 많아요. 옆에 들고
7번 고정 문제입니다. 저랑 회계일급 때 봤던 거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부가세 개정 과목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개정 과목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 두 번째 케이스가 정리했던 거를 것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100%예요. 부가세 개정 과목을 정리하거나 정리했던 것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정리하는 문제 같아요? 아니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뭔가 돈을 내는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죠. 옛날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부가세 개정 과목을 정리하는 건 언제냐? 항상 이때입니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요때가 부가세 개정 과목을 정리합니다. 이 날짜들이 다 뭐예요? 그 3개월씩 부가세 신고한다고 했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짜입니다. 다 마지막 날짜예요. 이거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항상 마지막 날짜에 이 3개월 동안 쌓아뒀던 부가세 개정 과목을 없앤다. 이게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짜에 없애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부터 내면 되니까. 내일부터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에 좀 정리 좀 해주자.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정리한다는 게 3개월 동안 쌓아놨던 부가세 개정 과목의 금액을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낼 거니까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앤다는 겁니다. 어차피 낼 거니까. 그래서 없앨 때 항상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없어지고 부가세 대급금이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무조건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매출한 거랑 매입한 게 당연히 다를 거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이런 식으로 분기가 대부분 될 겁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면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없어지고 대변에 돈.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겠죠. 실제로 내면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될 겁니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없어지면서 돈을 낸다.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보통 예금 거래 내역 보니까 찾았나요? 맡겼나요? 찾았죠? 찾으신 금액이 이렇게 써 있네요. 통장에서 돈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입금이 된 거예요? 출금이 된 거예요? 그럼 요겁니다. 무조건 출금됐네? 그러면 낼 게 있었을 거니까 무조건 이 분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9월 30일자 요때 9월 30일자를 뭔가 참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9월 30일에 이렇게 분기되어 있겠죠. 되나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 메인 매출 점표가요? 일반 점표가요? 그냥 일반 점표죠. 이거 지금 부가세 이제 막 받거나 주는 얘기 아니잖아요. 상품을 팔거나 구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쌓아뒀던 부가세를 납부할 거니까 일반 점표입니다. 그래서 모를까봐 일반 점표를 참고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몇 월 며칠을 참고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금 예상했던 이 분기가 이렇게 항상 써 있다고요. 금액은 당연히 모르죠.
3개월 동안 쌓아놨던 부가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럼 요거를 납부할 건데 여러분 이거 딱 세개 보니까 얼마 내면 돼요? 내야 된다고 했던 요 미지급 세금 내면 되는 거 맞아요? 요 금액은 어차피 여기에 써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통장 거래 내역에 써 있는데 그래서 날짜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지금 10월 25일 날 돈 낸다라고 한 거니까 10월 25일 날 보통 예금이 증가돼야 돼요? 감소돼야 돼요? 감소돼야죠. 대변으로 보통 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750만 7천 원. 보통 예금 국민은행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차변에 부가세 냈으니까 무슨 개정 과목 없어요?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마지막 평가 문제의 마지막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누구예요? 서대문 세무서겠죠. 여기 확인하면 됩니다. 이 미지급 세금 거래처를 여기 거래 내역 보면 서대문 세무서라고 써 있고요. 문제. 아니면 아까 9월 30일 조회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대문 세무서라고 써 있었으니까 거래처를 써주시면 됩니다.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 문제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모르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무조건 결산 문제니까 12월 31일을 들어가 놓는 겁니다. 12월 31일. 1번 문제 무슨 결산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요? 수동결산 써 있습니다. 수동결산. 이 문제 보니까 자료서는 보니까 기말까지 미사용한 소모품 내역이 얼마어치 있대요. 그렇죠. 총 99,000원치 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평가 문제 보니까 구입했을 때 뭘로 처리했었대요? 구입했을 때. 그렇죠. 구입했을 때 이렇게 잡았었나 봐요. 소모품비. 이렇게 잡았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결산 시점이 되면 소모품비를 더 잡아줘요? 소모품비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겠죠. 그 대신 남아있는 거니까 소모품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이겠죠. 금액은 99,000원일 거고요.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대변으로 소모품비 줄여주시고 항상 800번대 99,000원 차변을 소모품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친절하게 무슨 결산이 돼요? 자동 결산. 그러면 일반 점표 꺼주시고 자동 결산이라고 했으니까 꺼주시고 결산자리 입력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자리 입력 똑같이 들어가서 이 문제 보니까 엔터 치시고 기간은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뜨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확인 누르세요. 결산자리 입력 들어가서 창 뜨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이 문제 아이고 귀찮게 또 2개를 시켰네요. 2개. 첫 번째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써라. 두 번째는 충당부채 만들어라.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찾아보죠. 500번대가 없으니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다 판관비 쪽에 쓰시면 된다고요. 판관비 쪽에 내려보시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떡하니 있네요. 있어요? 적어보죠. 건물 900만 원, 차량운반구 1,100만 원, 비품 1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하나 끝. 하나죠? 500번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직원이 몇 명이 퇴직하고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얼마 정도는 예상한대요. 5,800 정도는 예상한다. 추계획이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회계일급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 회계일급 때는 저희가 회계일급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퇴직 충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계획을 쓴 다음에 결산만에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퇴직 충당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추계획이 얼마라고요, 지금? 5,800이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아요. 아까 이론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대손 충당금을 10,000원 만들 건데 만약에 잔액이 5,000원 남아있으면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그렇죠? 빼서 5,000원만 만들면 된다라고 저희가 구했던 거 맞아요? 퇴직금도 똑같아요. 추계획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추계획이 얼마냐면 5,800입니다. 5,8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잔액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4천만 원 있다라고 치면 얼마만 더 만들면 5,800이 될까요? 1,800인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손 쪽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드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에 잔액이 얼마 있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면 충당부채 잔액 예를 확인하려면 항상 저희가 분계 문제 풀 때 조회할 때 어디서 조회했어요? 여기 조회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얼마 남아있지라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합계자리 시작도 들어가서 결산자료 입력 끌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할 겁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 항상 기간은 엔터.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충당부채 보니까 여기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니까 잔액이 4천만 원 남아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만들 거라고 한다고 지금? 5,800을 만들 거죠. 5,800을 만들 건데 4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만 더 만들면 5,800이 돼요. 1,800인 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대손 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인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1,800만 원만 만들면 합쳐서 5,800이 만들어진다라고 저희가 생각한 거니까 이제 결산자료 입력 다시 들어가서 합계자세도 끄시고 들어가서 어디다 써요?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판관비 쪽에 살짝 내려보시면 퇴직급여라고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여기에다가 금액을 방금 저희가 얘기한 1,8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800.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뭐 한 거냐면 저희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재미삼아 요거도 봐보죠. 저희가 회계일급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회계일급에서 이렇게 했었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이거 눌렀잖아요. 퇴직 충당 눌러가지고 여기다 금액 썼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추계액 얼마라고 했어요? 이 문제? 5,800이라고 했죠. 요건 겁니다. 5,800만 원을 추계했는데 1,500만 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만 더 만들면 돼? 이 문제를 보면 4,000. 300만 원만 더 만들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4,300이라고 떴던 거예요.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해가 되나요? 5,800원 만들 건데 1,500만 원은 남아있으니까 4,300만 원만 만든다라고 뜬 겁니다. 그래서 결산 반영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여기 퇴직급여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던 거 이거 이용해서 들어갔던 거를 FAT에서 직접 넣어봐라 라고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표 추가 여기 있어요. F3번 똑같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1번, 2번 문제는 끝이 됩니다. 되나요? 내일 오시면